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진동학의 2장 진동의 기초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에 개요 배우고요. 2절에 스프링 요소, 질량 요소, 감쇄 요소에서 진동의 3요소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진동 해석의 과정을 배우고 조화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파동의 전달과 운동 방정식과 고유 진동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매틀랩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란 용어부터 말씀드리는데 바이브레이션, 진동은 바이브레이션, 일반적인 모든 진동을 바이브레이션을 하고요. 오실레이션은 주기적인 떨림 현상에 한정해서 얘기합니다. 광의의 의미는, 큰 의미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협의의 의미는 이제 오실레이션이라 합니다.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이 있습니다. 자유진동은 free vibration이라 하고, 강제진동은 forced vibration이라 합니다. 자유진동은 처음 가진 후에 더 이상의 외력이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 단진자 운동 같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를 자유진동으로 하고요. 강제진동은 외력을 계속 받아서 움직일 때 강제진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주행 중에 엔진이라든지 도로면에서 계속 가진될 때, 외력이 가진될 때, 그럴 때를 강제진동이라 합니다.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을 수학적인 의미로서 본다면,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자유진동은 제차 미분방정식에 해당합니다. 강제진동은 비제차 미분방정식에 해당해서 강제진동이 훨씬 더 어려운 이퀘이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용어 설명입니다. 비감쇄 진동과 감쇄 진동. 여기서 감쇄란 말은 damped란 뜻입니다. damped, undamped 바이브레이션과 damped 바이브레이션이라 얘기합니다. 비감쇄 진동은 하나의 진폭이 계속 유지될 때,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때 비감쇄 진동이라 합니다. 반면에 감쇄 진동은 진동의 폭이 하나씩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감쇄 진동이라 damped vibration이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어 설명입니다. 선형 진동과 비선형 진동. 선형 진동이라 하면 linear vibration이라고, 비선형 진동은 non-linear vibration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동은 비선형 진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선형 진동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주로 선형 진동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동의 3요소가 질량, 스프링, 감쇄라 했어요. 질량, 스프링, 감쇄로 구성된 선형 진동 현상을 먼저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진동계의 3요소는 스프링, 감쇄, 질량입니다. 스프링은 우리가 스프링 상수 F KX로 계산되고요. 감쇄는 F CX-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F MA, MX2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변이, 하나는 그 다음 거는 감쇄는 속도, 그 다음 거는 가속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스프링 요소는 F와 K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F를 세로축으로 놓고 가로축을 X로 놓으면 X와 F의 관계실에서 비례 계수가 기울기가 바로 K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쇄 요소는 F와 속도로 해서 그거의 기울기가 바로 감쇄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F와 힘과 가속도를 볼 때
그거의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진동계의 3요소가 된다. 시스템 구성하는 3요소가 된다. 이거의 합력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mx2 dot 플러스 cx dot 플러스 kx equal f로 해서 이게 미분방정식 형태가 나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게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잘 배웠습니다. 자, 선형 스프링과 스프링 요소를 먼저 배우는데요. 스프링 요소 중에서 선형 스프링이 있고 비선형 스프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F 이꼬르 KX인데 KX가 선형일 때는 이거의 기울기 상수가 기울기가 직선으로 나타나서 기울기가 K가 되는데 비선형일 때는 직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스프링 상수를 미분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가 스프링 상수입니다. 굽힘 하중을 받는 탄성 보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 그 외팔부에 어떤 매스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상하 운동한다. 그래서 그 상하 운동을 하는 거를 갖고 일개의 그 방정식으로 질량과 스프링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스프링을 이거를 등가 스프링 상수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어떠한 기둥이 있었다. 기둥이 좌우로 움직인다. 한데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이거를 일반적인 스프링과 매스로 모양을 만들어서 매스가 상하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상하로 움직이는 걸로 계산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상하로 움직이는 걸 여기에 스프링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상하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그때의 스프링 상수를 등가 스프링 상수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팔부에서 영수 모듈러스 E와 단면적 A와 면적 관성 모멘트 I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정적 처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L일 때 전벽 처짐은 정력학 시간에 다음과 같이 3EI분의 mgL3승으로 유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자체가 힘이니까 F로 놓고 나머지를 F 이꼴 mg는 L3승분의 3EI가 되고 델타 ST가 됐어요. 요 움직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등가 스프링 상수 K라고 놓습니다. KEQ는 L3승분의 3EI로 놓는다. 그렇게 해서 등가 스프링 상수를 그래서 모델링을 일개 그 시스템으로 봐갖고 그 모델링 할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가 스프링 상수. 그 다음에 굽힘 하중에 대한 탄성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에서 양단 지지를 하는데 단순 지지하는 경우 힘 F를 했을 때 이거의 힘 F에 의해서 처짐량 델타를 구할 수 있겠죠. 힘을 P라 했는데 처짐량 델타로 할 때 이거에 KEQ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KEQ를 구한 거는 L3등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 놓고 영수 모듈러스하고 면적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구한 식이 바로 L3등분의 48EI가 되죠. 아까 이제 그 캔틸레버 빔일 때는 L3등분의 3EI였어요. 그죠? KEQ를 3EI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양단 지지다 보니까 외팔 지지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되겠죠. 스티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48EI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양단 고정되는 경우에
그 처짐량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P 이꼴 P가 처짐량 델타로 해서 KEQ를 구한다. 이때 KEQ는 훨씬 더 스티프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티프에서 192의 EI를 L3등분으로 나눈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3EI, 48EI, 192EI인데 이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그 스티프하게 되면 그 스프링 상수가 훨씬 더 커진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인장, 압축 또는 인장 하중을 받는 탄성 막대에 대한 겁니다. F를 이쪽으로 가했을 때 여기에 처짐량이 또 늘어난 길이 X를 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스프링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상수를 구하면 우리 영수 모듈러스의 정의가 있죠. 영수 모듈 정의는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F 이꼬로 EA의 L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등가 스프링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 스프링 상수가 바로 L분의 EA. 여기서 E도 봤죠. 영수 모듈러스, 이건 단면적 길이 해서 그 압축 인장을 받는 것도 아까는 밴딩을 받는 거고 지금 압축 인장을 받는 거에 대한 탄성 막대에 대한 등가 스프링 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틀림 하중을 받는 겁니다. 비틀림 하중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얼마나 비틀림 하중은 모멘트에 대한 거니까 모멘트, 토르크하고 KEQ하고서 시타의 관계식에서 이게 비틀림 스프링 상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Q 이거는 좀 구별하게서 KEQT라는 걸 토션 개념으로서 이 KEQT, KT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는 L분의 GJ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비틀림 하중에 대한 등가 스프링 상수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2kg의 질량 있고 용수청의 처짐량이 3cm였다. 그럴 때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프링이 있고 질량이 있다. 질량에 mg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처짐량을 구한다. 그러면 mg는 k 처짐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k는 델타분의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m은 2kg이고 g는 9.8이고 델타량은 0.03 해서 계산해서 654 뉴턴미터가 이제 스프링 상수가 되겠습니다. 정적 스프링 상수가 되겠죠. 자, 스프링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 스프링이 또 조합을 이루어진 게 있죠. 그래서 병렬조합은 스프링과 스프링이 서로 병렬로 나타내 있을 때 그 등가 스프링 상수가 어떻게 구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병렬조합의 스프링 상수 KEQ는 K1 플러스 K2다. 병렬조합은 그대로 정하면 돼. 이게 병렬일 때는 그렇게 덧셈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저항이라 있어요.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라는 게 있다. 이거 직렬일 때가 직렬 저항일 때는 이 R이 바로 R1 플러스 R2였어요. 그러나 이 스프링은 그 병렬이 바로 그 R1 플러스 K1 플러스 K2가 된다. 전기 회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병렬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식에서
여기에 힘을 가한다. 힘을 가한다 하면 힘에 가해서 늘어나는 양이 델타라고 한다면 이쪽에 여기에 가한 힘은 요 스프링에 가한 힘은 K1 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힘에 강한 거는 플러스 K2 델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힘 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1하고 F2가 된다. 그래서 이 F를 K 델타로 보니까 델타가 전부 다 약분 KEQ 델타로 보니까 델타가 약분시켜서 KEQ는 K1 플러스 K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한 게 바로 전체 하중도 KEQ의 델타고 힘은 합해줘야 되니까 두 개의 K1 델타와 K2 델타 합한 것이 같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같은데 델타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KEQ는 약분시켜서 K1 플러스 K2가 된다. 스프링이 더 많이 있다. 병렬 조합의 등가 스프링 상수는 스프링이 여러 개를 다 병렬로 합치면 그냥 합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직렬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스프링과 스프링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갖고 그거의 등가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렬 연결의 등가 스프링 상수는 등가 스프링 KEQ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입니다. 이 모습은 직렬일 때 마치 병렬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전기회로에서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R1, R2가 있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의 REQ는 아까 직렬일 때는 플러스고 병렬일 때는 이게 직렬로 할 때는 이게 있지만 병렬로 할 때가 바로 R1 플러스 R2죠. 이건 병렬이다. 전기회로에서는 병렬이 스프링에서는 직렬하고 같은 모양이다.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K1 스프링에서 작용되는 힘이 K1 델타 1입니다. 델타 1. 그 다음에 K2에서도 같은 힘이 작용이 되죠. K2도 마찬가지 K2 델타 2도 같은 힘이 작용됩니다. 힘이 아까는 그 병렬 조합에서는 변이가 일정하다 했는데 이건 힘이 일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힘이 K1 델타 1하고 같고 또 이것이 K2 델타 2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체 힘은 이 전체 늘어난 양은 델타 EQ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되죠. 따라서 F는 KEQ의 델타 EQ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식과 이 식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하면요. 아까 얘기했는데 총 변형량이 일정하게 되고 F는 K1 델타 1하고 K2 델타 2도 F가 되는 거고 KEQ 델타도 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이코르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식에다 다 대입을 합니다. 세 개를.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선 F의 KEQ는 여기다 두 번째 식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F의 K1이 되겠죠. 그리고 F의 또 K2도 됩니다. 그래서 F가 약분돼 갖고 KEQ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직렬 조합하는 스프링 상수는 병렬식으로 이런 식으로 KEQ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해서 이렇게 합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능 시험기를 사용해 갖고 힘과 변형량 곡선을 얻는다. 그 만능 시험기라는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기계 장치에서 어떤 힘을 쫙 했을 때, 어떤 물체에 대해서 힘을 쫙 줬을 때 힘 주는 폴스 게이지로 얻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를 또 델타 X를 얻고, 그래서 힘과 그 변형량을 관계식 그래프를 그리는 게 바로 만능 시험기로서 K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정적 처짐량을 보는 겁니다. 아까 이런 거 배웠죠? K, 여기 물체를 하나를 넣었을 때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거 보는 거니까 mg가 바로 K 델타가 돼갖고 K 값은 델타 분의 mg가 된다. 이게 정적 처짐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방법이 있는데 고위진동수를 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고위진동수 다음에 배웠는데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k는 m의 오메가 n의 제곱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동적 그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구한 것이 정적 스프링 상수하고 동적 스프링 상수는 어떤 실험에 따라서 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돼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비슷하겠지만 어떤 고무라든지 특수한 문체 같은 경우는 이 정적 스프링 상수와 동적 스프링 상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다이나믹 스프링 상수와 스태틱 스프링 상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프링 예제 문제가 있네요. 예제 문제. 병렬 조합이죠. K1, K2, K3, K4가 있는데 이 각각은 5 곱하기 10의 4승 뉴턴미터다. 그러면 등가 스프링 산수를 구하라 하면 이거는 병렬 연결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K2Q는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K4가 된다.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니까 20 곱하기 10의 4승이 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미터가 된다. 그 다음에 한 스프링을 2등분해서 병렬 조합을 한다. 한 스프링이 있으면 스프링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2등분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스프링, 원래 전체가 K면 반을 잘랐다는 소리는 직렬 연결한 두 개라는 거죠. 직렬 연결한 두 개는 사실은 이건 2K가 되고 2K가 되죠. 2K가 돼요. 왜냐면 2K분의 1 플러스 2K분의 1이 바로 K였기 때문에 전체 K였기 때문에 2K분의 1이 되는 2K가 자르면 2등으로 자르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2K가 됩니다. 2K를 다시 각각을 병렬로 연결시킨다 했어요. 그러면 2K짜리가 병렬로 되니까 4K가 되겠죠. 그래서 4K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등가 스프링 상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